자, 오늘은 한국의 한 부동산 규제가 어떻게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래 의도는 투기를 막는 거였을 텐데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거든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와, 이거 진짜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세감이길래 번 돈의 80%를 다시 내놓으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다주택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꽤 오래전인 1988년부터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을 겨냥한 규제가 모든 파도의 시작점이 됩니다. 아니, 80%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숫자일까요? 사실 이건 딱 한 가지 세금이 아니에요. 여러 규제가 말 그대로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자, 지금부터 그 세금들을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바로 취득세죠. 다주택자가 집을 사자마자 그냥 사는 행위만으로도 집값의 최대 1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문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자, 두 번째 층이 쌓입니다. 이번엔 보유세예요. 그러니까 집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최대 5%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했던 겁니다. 사는 것도 부담인데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점점 더 힘들어지는 구조죠.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세 번째 층, 양도소득세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 그러면 그 이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딱 붙으면 최종 세율이 무려 82.5%까지 올라갑니다. 계산해보면 10억 원 이익을 내도 8억 2,5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건 사실상 이익을 거의 다 포기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한 업계 전문가는 딱 잘라 말했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는 없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부동산 세금의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아주 이례적인 경우였어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첫 번째 파급 효과는요, 바로 시장이 그냥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팔아서 10억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8억을 내야 한다? 과연 집을 파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안 팔고 그냥 버티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싹 걷어들이니까 시장에 팔려는 집이 사라지고 거래 자체가 멈춰버리는 이른바 거래 동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번엔 그 부담이 세입자들한테로 넘어간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2017년에 89만 원 하던 서울 아파트 월세가 2021년에는 123만 원이 넘었어요. 4년 만에 무려 38% 넘게 급등한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이런 상황을 딱 보여주는 글이 있었어요. 한 집주인이 인터넷에 이렇게 쓴 거죠. 세금 오른 건 월세 올려서 받으면 되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그대로 넘기는 우리가 세금의 전가라고 부르는 현상이 현실이 된 겁니다. 물론 그때 정부는 월세 급등 우려가 과장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움직였죠. 특히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집주인이 힘이 더 세니까 새로 계약할 때 오른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급 효과입니다. 이 얼어붙은 주택 시장이 이제는 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 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똑같이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주택 건설업이 18.4개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조업보다도 훨씬 많고 서비스업이나 소배보다도 많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주택 거래가 멈추고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고용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훨씬 크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시장 문제가 단순히 집값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원래 정책의 의도는 이렇지 않았을 텐데 현실은 왜 이렇게 흘러갔을까요? 의도와 현실의 그 엄청난 간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바랐던 이상적인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규제를 좀 풀어서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럼 거래가 살아나면서 소비랑 투자도 늘고 경제 전체가 잘 돌아가는 그림이죠. 선순환 구조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본 현실은 어땠나요? 부동산 거래는 꽁꽁 얼어붙었죠. 월세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요. 지방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여러 집에 투자하는 대신에 세금 부담이 덜한 똘똘한 한 채에만 목을 매는 현상까지 나타났어요. 시장을 좀 진정시키려고 만든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아예 얼려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열된 시장을 잡기 위한 강력한 개입이 과연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